이 아이, 산모님이 말씀하신 주기보다 최소 한 달은 더 큽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5분 만에 아내는 두 아이를 데리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남편 민준과 그의 가족들은 임신한 상간녀 유리와 함께 서울 최고의 산부인과 VIP실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들은 곧 태어날 집안의 장손을 기다리며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난 8년간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아온 아내 서윤이 이 모든 상황을 계획하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거대한 복수를 준비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의사의 충격적인 한마디는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통장 압류, 회사 계약 파기, 그리고 세무조사까지. 서윤이 던진 복수의 그물은 민준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황혼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이혼 서류에 펜을 내려놓았을 때 구청벽에 걸린 시계는 정확히 오전 10시 3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주 기묘한 순간이었습니다. 눈물도 다툼도 없었고 상상했던 것처럼 가슴 찢어지는 고통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고요한 공백만이 자리 잡고 있었죠. 제 이름은 서윤, 32살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5분 전 평생 저를 책임지겠다고 말했던 남자 민준과의 8년간의 결혼 생활을 공식적으로 끝냈습니다. 제가 서명을 마치자마자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익숙한 벨소리가 울려 퍼졌죠. 저는 전화 건 사람이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민준은 조금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와 구청 직원 바로 앞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즉시 꿀처럼 다정해졌습니다. 응, 나 끝났어. 잠깐만 기다려. 금방 갈게. 오늘 검진 받는 날이지?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들었습니다. 민주는 듣는 사람이 역겨울 정도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 가족들 다 같이 갈 거니까. 내 뱃속의 아기는 우리 집안의 장손이잖아. 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그가 제게 단 한 번이라도 저렇게 다정했던 적이 있었나 싶었죠. 구청 직원이 민준 앞으로 서류를 밀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확인하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민준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휙 서명을 갈기고는 아주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볼 필요도 없어요. 저 여자가 나눠 가질 게 뭐가 있다고. 그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집은 결혼 전에 제가 산 거고 차도 마찬가지예요. 두 아이는 저 여자가 원하면 데려가라죠. 그래야 덜 귀찮지. 옆에 서 있던 민준의 누나 민지가 즉시 거들었습니다. 민지는 비웃으며 말했죠. 그럼 곧 새장가 갈 건데. 새 아내는 아들까지 임신했잖아. 다른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애 둘 딸린 여자를 누가 데려가겠어? 그 말들이 허공에 흩어졌지만 이상하게도 더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마 너무 오랫동안 아파왔기 때문이겠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열고 책상 위에 열쇠 꾸러미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집 열쇠예요. 민주는 조금 놀란 눈치였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어제 이미 짐을 뺐어요.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분수는 안 해. 민지가 또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자기 것도 아닌 건 언젠가 돌려줘야 하는 법이지. 저는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가방을 열어 파란색 여권 2권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민준의 눈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비자는 지난주에 나왔어요. 민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비자? 두 아이 미국으로 유학 보낼 거예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고 민지가 먼저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미국 유학비가 얼만 줄 알아? 저는 그들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돈은 당신들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때였습니다. 구청 문 밖에 검은색 카니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내려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 사모님, 준비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민준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무슨 쇼를 하는 거야? 저는 딸 하은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들 하준이는 제 손을 꼭 잡았죠. 저는 민준을 마지막으로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 저와 아이들은 당신의 새로운 삶을 절대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저는 몸을 돌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운전기사가 제게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어떤 분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과 그 여자, 유리가 부동산 사무실에서 집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집은 바로 저희가 결혼할 때 저희 부모님께서 계약금을 내주셨던 바로 그 아파트였습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의 재산 은닉 관련 증거는 모두 수집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쪽에서도 곧 결과가 나오겠군요.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차창 밖을 보는데 아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가 우리 보러 안 와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공항을 향해 미끄러지듯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뒤에 남은 민준과 그의 가족들은 서울에서 가장 큰 사립산부인과로 서둘러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유리가 초음파 검사를 받는 날이었고 온 가족은 그 아이가 집안의 대를 이을 장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약 1시간 후 그 병원 초음파실에서 의사가 내뱉는 한마디가 온 가족을 충격에 빠뜨리고 민준의 인생이 그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카니발은 구청 정문을 빠져나와 아침에 분주한 차량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6월의 서울은 햇살이 무척이나 뜨거웠습니다. 강한 햇빛이 차유리에 반사되어 뒤따라오던 모든 풍경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한 손은 아들 하준이의 어깨에 다른 한 손은 제 품에 기댄 딸 하은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 오늘이 평소와는 전혀 다른 날이라는 것을 직감한 모양입니다. 하준이는 한참 동안 창밖을 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가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가. 다시는 안 돌아와요? 아들의 질문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른들은 명확히 이해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는 일들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저는 그저 아들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그곳에서 너랑 동생은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될 거야. 하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거기에도 놀이터 있어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아주 많아. 아이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마도 머릿속으로 새로운 세상을 그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차는 익숙한 거리들을 여러 개 지나쳤습니다. 가게들, 식당들, 시장, 골목, 모든 것이 지난 8년간의 제 결혼 생활과 얽혀 있는 장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마치 상영이 끝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서윤 사모님, 바로 공항으로 가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계속 운전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저를 도와주고 있는 김 변호사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병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민준 씨 가족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조차도 병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단 하나,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미래 산부인과 VIP 대기실에는 민준의 가족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유리는 부드러운 가죽 소파에 앉아 비싼 인부복을 입고 아직 부르지도 않은 배에 손을 얹은 채 얼굴 가득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 이 여사는 유리를 보자마자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힘들지 않니? 유리는 상냥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이 여사는 그녀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손주 아주 건강하겠구나. 누나 민지는 즉시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제주도 사는 지인한테 부탁해서 공수한 흑염소 진액이야. 매일 마셔야 우리 집안에 튼튼한 아들 낳아주지. 다른 시누이도 가방에서 작은 아기 금반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유명한 절에 가서 스님께 받아온 거야. 이걸 지니고 있으면 아들을 낳는댔어.
유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모든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오빠, 봤지? 다들 우리 아기를 얼마나 아끼는지. 민준은 옆에 서서 아주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내 아들은 우리 집안 장손인데. 이 여사는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아기 낳으면 최고급 산후조리원 예약해놨으니 유리는 그냥 푹 쉬기만 하면 돼.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조카는 나중에 국제학교 보내야죠.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이미 준비해놨지. 어떻게 준비했는데? 민지가 궁금해하자 민준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 국제학교, 내가 우리 유리 아들 자리 하나 맡아놨어. 유리는 즉시 민준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오빠, 정말 자상해. 주위 사람들은 모두 웃고 떠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불과 1시간 전에 민준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여자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유리 씨, 초음파 검사 차례입니다. 민준이 즉시 일어섰습니다. 내가 같이 들어갈게. 가족들이 모두 따라 일어섰습니다. 이 여사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같이 들어가면 안 될까요?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호자는 한 분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민준은 유리와 함께 초음파실로 들어갔습니다. 진료실은 서늘했고 하얀 조명이 모든 것을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유리가 검사대에 눕자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옆에 섰습니다. 걱정 마. 틀림없이 아들일 거야. 유리는 살짝 웃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의사는 장갑을 끼고 그녀의 배에 탐촉자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초음파 모니터가 켜지고 흐릿한 형체가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유심히 보더니 미간을 점점 찌푸렸습니다. 민준은 눈치채지 못하고 바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 잘 크고 있죠?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탐촉자의 각도를 조절하며 계속 관찰했습니다. 유리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무슨 문제 있나요? 의사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민준이 짜증을 냈습니다. 선생님,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의사는 천천히 안경을 벗고 모니터를 다시 한번 쳐다보더니 내부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법무팀하고 보안팀, 초음파실로 좀 와주세요. 민준은 얼어붙었습니다. 보안팀은 왜 부르시는 겁니까? 유리가 경악했습니다. 제 아이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의사는 그들을 돌아보며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몇 가지 확인할 문제가 있습니다. 불과 몇 분 후 보안요원 2명과 정장을 입은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이 화면을 잘 봐주십시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의사는 민준을 돌아봤습니다. 아기 아버님이시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사는 유리를 보았습니다. 임신 시점에 대해 확실하십니까? 유리는 약간 떨며 말했습니다. 네, 확실해요. 의사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는 아주 또렷하게 한 글자씩 말했습니다. 초음파 영상과 태아의 발육 상태로 볼 때 임신 시점은 산모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최소 1달은 빠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공간은 얼어붙었습니다. 민주는 멍하니 서 있었고 유리는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문 밖에서는 어느새 이 여사와 민준의 가족들이 비집고 들어와 있었습니다. 민지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뜻이죠? 의사는 모두를 둘러보며 아주 엄격하게 말했습니다. 제 말은 이 아이의 임신 시점이 유리 씨가 민준 씨와 함께 있었다고 말한 기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민준이 유리를 꽥 돌아보았습니다. 설명해봐. 유리가 더듬거렸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착각하셨을 거예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착각하지 않습니다. 초음파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오직 기계가 돌아가는 희미한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주는 유리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아이가 내 아이라고 했잖아. 유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이 아이 대체 누구 아이야? 그 질문이 차가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 방 안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 저와 두 아이를 태운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이 막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민준의 인생은 이제 막 가장 어두운 나날 속으로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질문은 초음파실 안에서 폭탄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이 아이, 대체 누구 아이야?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유리는 검사대에 누운 채 하얀 시트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떨렸지만 애써 말했습니다. 오빠, 오빠는 날 믿어야 해. 오빠 아이가 맞아. 민주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지금 마치 마구잡이로 잡아당겨진 전선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한 달, 의사는 방금 태아가 유리가 말한 시점보다 최소 한 달은 더 컸다고 했습니다. 그 한 달이 의미하는 게 뭘까? 그건 바로 그가 아직 저와 이혼하기 전, 그와 유리가 몰래 만나던 그 시점보다도 훨씬 이전에 뱃속의 아이가 이미 존재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즉 그 아이는 그의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죠. 민지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나서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 달 정도 오차는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태아의 크기와 발육 주기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며칠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한 달이나 차이가 날 수는 없습니다. 방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뒤에 서 있던 이 여사의 얼굴빛이 시시각각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리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으려 했지만 이제는 그저 돌처럼 굳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리야,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라. 유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몰라요. 제가 날짜를 착각했나 봐요. 민준이 총 돌아섰습니다. 착각?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떻게 착각을 하면 한 달이나 착각을 해? 유리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민주는 검사대 가까이 다가가 양손으로 침대 난간을 짚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넌 나한테 그랬지. 나를 만나고 나서 임신 사실을 알았다고. 이 아이는 내 아이라고. 그러니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지. 민준의 한마디 한마디는 망치처럼 무겁게 내리꽂혔습니다. 유리는 공황 상태에 빠져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오빠를 속인 게 아니야. 민지가 갑자기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속인 게 아닌데. 지금 의사 선생님 말씀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 여사도 나섰습니다. 유리야, 어머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라. 이 아이, 정말 민준이 아이가 맞니? 유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모두의 가슴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의사는 그 광경을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두 분은 출산 후에 유전자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은 마치 칼날 같았습니다. 민주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는 저에게 이혼을 강요했습니다. 유리를 위해 아파트를 사주고 차를 사주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곧 장손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면 민주는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유리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너 누구랑 또 잤어? 그 질문에 방 안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유리는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에요. 민주는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조금의 다정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의심과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이 여사가 갑자기 민준을 돌아봤습니다. 민준아, 일단 진정해라. 민준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진정하라고요? 그는 유리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진정해?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준아, 누나가 말하는데 이건 확실히 해야 해. 어디서 굴러먹던 애를 임신해 와서 너한테 책임지라는 걸 그냥 둘 순 없잖아. 그 말들은 바늘처럼 유리를 찔렀습니다. 유리는 숨이 막힐 듯 울었습니다. 저는 오빠를 속이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의사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말했습니다. 가족분들은 밖에 나가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긴 진료실입니다.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을 돌려 초음파실을 나갔습니다. 가족들이 우르르 뒤를 따랐습니다. 침대 위에는 유리 혼자 남아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공기는 활시위처럼 팽팽했습니다.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누나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너 유전자 검사해야 해. 이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반드시 해야 한다. 민주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벽에 기댄 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문득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아침 이혼 서류 앞에서 아주 차분하게 서 있던 제 모습. 울지도 원망하지도 않고 그저 한마디만 했었죠. 당신의 새로운 삶을 방해하지 않을게요. 그때 민주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제가 나약하고 순종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왜 그렇게 차분했을까? 왜 아이들 여권을 미리 준비했을까? 왜 하필 오늘 바로 떠났을까? 민주는 갑자기 모든 것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회사 재무이사였습니다. 민주는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 뭐야?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민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회사에서 진행하던 대형 프로젝트 3개, 거래처에서 방금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습니다.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그 새 프로젝트는 총액이 1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위약금만 거의 10억 원을 물어야 했습니다. 민주는 심장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왜 해지한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회사에 대한 내부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협력을 중단하겠다고만 했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머리가 윙윙 울렸습니다. 위약금 10억 원, 그거는 회사를 휘청이게 할 수 있는 액수였습니다. 나 지금 바로 회사로 갈게. 민주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주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회사에 좀 일이 생겨서. 바로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민준 씨, 유리 씨 검사비가 아직 결제되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즉시 카드를 꺼냈습니다. 제가 낼게요. 직원이 카드를 긁자 화면에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민지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다시 해보세요. 직원이 다시 한번 카드를 긁었습니다. 계속 오류가 나는데요. 카드가 정지된 것 같습니다. 민지는 당황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녀는 다른 카드로 바꿔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제 카드로 해보세요. 직원이 카드를 긁자 화면에 붉은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말도 안 돼.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은행이었습니다. 민준 고객님. 법원으로부터 재산 보전 처분 신청이 접수되어 고객님 명의의 모든 계좌가 임시 동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주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 신청인데요?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서윤님입니다. 그 이름은 마치 망치처럼 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민주는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그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8년 동안 무시하고 얕잡아 봤던 그 여자가 사실은 오늘을 위해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병원 복도는 숨막힐 듯 답답해졌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손에 휴대폰을 쥔 채였지만 귀는 먹먹해졌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재산 보전 처분 신청이 접수되어 고객님의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서윤님입니다. 그 이름은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심장을 찔렀습니다. 민지는 동생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것을 보고 바로 물었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가만히 서 있다가 문득 고개를 돌려 유리가 있는 초음파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민지가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무슨 말이라도 해봐. 민준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통장 전부 동결됐대. 뭐?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동결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여사도 경악했습니다. 얘야, 똑바로 좀 말해봐라.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은행에서 그러는데 법원에서 동결 명령을 내렸대. 신청한 사람은 서윤이야.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지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여자가 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민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민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민준 씨 맞으십니까?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주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김현우 변호사입니다. 이서윤 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습니다. 민준은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변호사? 네, 맞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의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리고자 전화드렸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에서는 재산 보전 처분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민준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대체 뭘로 고소했는데? 혼인기간 중 공동재산을 부당하게 이전한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집이랑 차는 전부 제 결혼 전 재산입니다만 김 변호사는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고객님께서 부부 공동계좌에서 3억 원 이상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유리 씨의 아파트를 구매해 준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민지가 전화를 확 낚아챘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김 변호사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그리고 부동산 사무실에서 촬영된 영상까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민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이 다시 전화를 빼앗았습니다. 지금 나 협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김 변호사는 아주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3일 내로 법원에서 소환장이 발송될 예정이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마친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민지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뭐래? 민주는 누나를 보며 무거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대. 민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여사가 떨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솔직하게 말해봐라. 너 정말 그 애한테 돈을 보냈니?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세상에, 너 정말 그런 짓을 한 거야? 민준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고작 몇 억 가지고. 민지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몇 억을 몇백만 원처럼 말하네. 이 여사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돈, 네 사업 자금 아니었니?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간호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유리 씨 가족분들, 들어오셔도 됩니다. 유리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민준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민준 오빠, 민준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유리는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냉기와 의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나 믿지? 민준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믿으라고? 그는 그녀의 배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넌 아이가 내 아이라고 했지만 의사는 시간이 맞지 않는다고 했어. 유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계산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계산이 틀리면 한 달이나 틀려? 유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여사도 이젠 평정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유리야, 어머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이 아이 정말 민준이 아이가 맞니? 유리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으로 눈물을 뚝뚝 흘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면, 만약 서윤이 정말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만약 법원에서 그가 이체한 모든 돈을 추적한다면 민주는 갑자기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재무이사였습니다. 민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좋지 않습니다. 또 뭐야? 대형 거래처 3곳에서 방금 계약 해지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민주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위약금은 얼마나 되지? 거의 10억 원입니다. 민지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10억? 이 여사는 휘청거렸습니다. 세상에. 민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잠시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유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전부 너 때문이야! 유리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민준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 넌 누구 아인지도 모를 애를. 임신해서 와서는 날 이혼시키고 돈을 받아내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유리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난 정말 오빠를 속이려던 게 아니었어. 민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속이지 않았다고? 그는 민지를 돌아봤습니다. 누나, 말이 맞아. 이건 유전자 검사해야 해. 유리가 떨며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해야 해! 병원 복도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오직 유리의 희미한 울음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곳, 하늘 위에서는 저와 2 아이를 태운 비행기가 새하얀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제 어깨에 기대잠이 들었고 하은이는 창밖으로 구름을 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기묘하고 가벼운 해방감만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사람은 너무 오랫동안 견디고 또 견디다가 모든 것을 놓아버린 순간에야 비로소 자유라는 2글자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모양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사람들은 배신을 그저 가벼운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똑똑하고 상대방은 영원히 참고 견딜 것이라고 믿죠. 하지만 그들은 아주 간단한 사실 하나를 잊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침묵 속에서 떠나기로 결심했다면 그건 보통 그날을 위해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대가를 치러야 하는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병원 복도에서는 더 이상 아무도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진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각자 다른 걱정거리에 짓눌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간 듯 했죠. 그의 머릿속은 이제 유리 뱃속의 아이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심장을 옥죄는 일련의 숫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위약금 10억, 유리의 아파트를 사주느라 이체한 3억, 동결된 은행 계좌, 눈앞에 닥친 소송.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고 그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채 유리를 돌아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말해봐, 대체 그 애는 누구 애야? 유리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모르겠어요. 몰라? 민지가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네가 임신했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돼? 유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확실하지 않아요. 그 말은 민준의 뺨을 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유리를 보며 실망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확실하지 않다고?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유리가 떨며 말했습니다. 저는 오빠랑만 만난 게 아니라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누구? 유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여사는 휘청거리며 2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세상에 내가 무슨 업보가 있어서 저런 걸 집에 들일 뻔했나. 민지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정말 근본도 없는 여자네. 유리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어요. 민준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고의가 아니라고? 그는 그녀의 배를 노려보았습니다. 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 와서는 내 아이라고 했어. 날 이혼시켰고
돈을 쓰게 만들었고 내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어. 유리가 떨며 말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민준이 갑자기 으르렁거렸습니다. 넌 뭘 생각했는데?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팽팽한 긴장감에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마저 힐끔거렸습니다.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민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전화 드렸습니다. 강남에 있는 그 아파트 사장님께서 저희에게 팔아달라고 위임하신 거요. 구매자가 나타났습니다. 민준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상대방은 계속 말했습니다. 구매자가 계약금 3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3일 후에 명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준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난 집을 팔아달라고 한 적 없어요. 하지만 매매 위임 계약서에 사장님 서명이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희에겐 사장님께서 서명하시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있습니다. 민준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는 문득 2달 전 유리가 집을 보러 가자고 조르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는 여러 서류에 무심코 서명했었습니다. 민준이 유리를 돌아봤습니다. 너 이 사실 알고 있었어? 유리가 겁에 질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민지가 으르렁거렸습니다. 틀림없이 너야. 유리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정말 몰라요. 민주는 머리가 빙빙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열어 다시 한번 은행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계좌 동결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회사에 계십니까? 아니, 지금 바로 가야 해. 민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나왔습니다. 민준은 얼어붙었습니다. 세무조사? 네. 회사 탈세 혐의로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민지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세상에, 민주는 2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문득 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차분했던 얼굴, 서윤의 얼굴. 오늘 아침 이혼 서류에 서명할 때 그녀는 말이 없었고 원망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집 열쇠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아주 가볍게 말했었죠. 당신의 새로운 삶을 방해하지 않을게요. 그때 민주는 그녀가 나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나약한 것이 아니라 진짜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전장을 떠났던 것입니다. 민주는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여사는 이제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민준아, 솔직하게 말해봐라. 회사 일 심각한 거니? 민주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회사에 가봐야 돼요. 민지가 즉시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갈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기 전에 유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유리는 몸을 떨었습니다. 여기서 꼼짝 말고 있어. 우린 유전자 검사할 거야. 유리가 겁에 질려 말했습니다. 사장님, 민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아이가 내 아이라면 내가 책임질게. 하지만 아니라면. 그는 말을 잇지 않고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유리가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명확히 깨닫게 했습니다. 민주는 등을 돌려 걸어갔고 민지와 이 여사가 황급히 뒤를 따랐습니다. 병원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유리는 의자에 주저앉아 배를 감싸 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아주 먼 곳 높은 하늘 위에서는 저와 2 아이를 태운 비행기가 새하얀 구름 바다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잠이 들었고 하은이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거의 다 왔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하은이는 제 팔을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나중에 다시 돌아가요?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얀 구름이 아주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에는 한 번 떠나면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네가 원하면 엄마가 구경시켜주러 데리고 올게.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다시 구름을 바라보았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처음으로 제 마음이 진정으로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의 차는 병원 정문을 쏜살같이 빠져나갔습니다. 민지는 조수석에, 이 여사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차 안에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들리는 것은 엔진 소리와 길거리의 소음뿐이었습니다. 민주는 과속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핸들을 쥔 그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유리는 임신했지만 아이가 자기 아이인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계좌는 동결되었고 강남 아파트는 팔렸을지도 모릅니다. 회사는 거래처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했고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반나절 만에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솔직하게 말해봐. 회사 일? 그렇게 심각해? 민주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길을 똑바로 쳐다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약금 10억 물어주면 회사 망할 수도 있어. 민지가 쉽 돌아봤습니다. 10억, 뒷좌석에 앉아있던 이 여사가 그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대체 사업을 어떻게 했길래 이 지경이 됐니? 민준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물어보세요. 민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서윤이가 너 고소한 건 진짜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민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여자 처음부터 다 계산하고 있었던 거야.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아주 불쾌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제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오늘 아침 이혼 서류에 서명할 때 저는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울지도 원망하지도 않고 그저 한마디만 했죠. 당신의 새로운 삶을 방해하지 않을게요. 그때 민주는 제가 순순히 물러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아마 저는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가 회사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민주는 재빨리 차에서 내렸지만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아주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을 보자 그들은 즉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무이사인 박 이사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민준이 바로 물었습니다. 국세청 사람들 어디 있어? 박 이사가 회의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안에. 민준은 빠른 걸음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안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박민준 사장님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희는 사장님 회사에 탈세 혐의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민주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누구의 제보입니까? 남자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익명 제보입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즉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서윤. 하지만 조사관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는 회사의 재무 거래에 대한 상세한 자료도 함께 받았습니다.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재무 거래요? 네. 조사관은 서류 한 뭉치를 펼쳤습니다. 지난 2년간 사장님 회사에는 목적이 불분명한 지출이 많았습니다. 그는 숫자를 하나하나 똑똑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개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 2억 원 이상, 개인 쇼핑 비용으로 지출된 1억 3천만 원, 보석 구입비 3천만 원, 아파트 계약금 7천만 원. 뒤에 서서 듣고 있던 민지는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민주는 그 돈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부 그가 유리를 위해 쓴 돈이었습니다. 조사관이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 지출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민주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애썼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비용입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회사 계좌에서 이체되었습니다.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주는 목이 바싹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박 이사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를 소름 돋게 만든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들은 너무나도 상세했습니다. 회사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을 정도로. 민준이 박 이사를 돌아봤습니다. 이 자료들 누가 접근할 수 있지? 박 이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조사를 위해 회사의 일부 서류와 컴퓨터를 임시 압수하겠습니다. 민지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이럴 순 없어요. 조사관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준이 손을 들어 민지를 막았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민지가 민준을 돌아봤습니다. 너 미쳤어?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항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질 뿐이라는 것을. 세무조사관들은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회사 직원들은 문 밖에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민준은 회의실을 나와 복도에 서서 아래에 붐비는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곳은 그가 거의 10년을 바쳐 일군 회사였습니다. 계약 하나하나, 고객 한 명 한 명, 프로젝트 하나하나, 이제 그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따라 나와 물었습니다. 민준아, 너 이 일이 서윤이랑 관련 있다고 생각해? 민준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마도. 민지가 화를 냈습니다. 그 여자 정말 독하네. 하지만 민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문득 한 가지 일이 떠올랐습니다. 반년 전 제가 그에게 회사 장부 관리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비웃었죠. 집안일이나 하는 사람이 사업에 대해 뭘 알아? 그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바로 그 기간 동안 제가 모든 지출, 모든 거래, 모든 비밀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아주 먼 곳, 저와 두 아이를 태운 비행기는 이미 대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하준이가 막 잠에서 깨어나 눈을 비볐습니다. 엄마, 우리 다 왔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 아들. 하은이는 여전히 창문에 얼굴을 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 구름 진짜 많아요. 저는 두 아이를 보며 마음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인생은 언제나 그 나름의 방식으로 공평한 것 같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것처럼요. 인생에는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똑똑함을 과신하는 사람은 종종 다른 사람도 강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많은 남자들은 자신의 아내가 그저 참고 견디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 여자가 너무 오랫동안 침묵할 때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일어설 날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은 상대방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기도 전에 순식간에 변해버릴 것입니다. 그날 오후 민준의 회사는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듯 했습니다. 세무조사관들은 여전히 회의실에 있었고 서류 더미는 헤쳐졌으며 회계 자료는 꼼꼼히 검토되었습니다. 회계팀 컴퓨터는 봉인되었고 직원들의 걸음걸이마저 부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민주는 유리창 옆에 서서 아래에 붐비는 거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차들은 여전히 쉴 새 없이 오갔고 바깥 사람들의 삶은 평범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직 그의 인생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재무이사인 박 이사가 다가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준이 돌아봤습니다. 또 뭐야? 박 이사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까 회사 이메일을 확인해 봤는데, 대형 거래처 3곳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게 재정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뭔데? 박 이사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서류 뭉치를 하나 받았다고 합니다. 무슨 서류? 거기에는 회사가 자금을 유용한 것에 대한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침묵했습니다. 박 이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장님께서 유리 씨에게 송금한 내역서 사본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민주는 머릿속에서 폭발음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보낸 건데? 박 이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분명 회사 내부 사정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일 겁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윤. 민지는 멀리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가와 짜증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그 여자 처음부터 다 계산하고 있었던 거야.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득 몇 달 전의 저녁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종종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아주 평범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요즘 회사 잘 돼요? 새 프로젝트는 어때요? 제가 서류 정리하는 거 도와줄까요? 그때 민주는 그저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집안일이나 신경 써. 회사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가 유리와 어울리느라 바쁜 동안 제가 장부 속 숫자 하나하나를 파악할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회의실에서 조사관 한 명이 나왔습니다. 박민준 사장님, 민준이 돌아봤습니다. 네, 몇 가지 서류에 확인, 서명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민준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사관은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계장부 임시보관 확인서입니다. 민준은 몇 줄을 훑어보았습니다. 종이 위에 글자 하나하나가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 같았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민준이 서명했습니다. 그의 필체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무조사관들은 서류를 정리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박 이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장님, 만약 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민준이 말을 잘랐습니다. 알아. 민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누나가 말하는데 너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해. 어떻게 해결해? 서윤이를 만나. 민준이 쬐 돌아봤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라고?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해야 해. 민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날 법원에 고소한 여잔데 그러니까 더 만나야지.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 그 여자는 복수심 때문에 이러는 거야. 하지만 네가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 소송을 취하할지도 몰라.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그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는 항상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결정했고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는 제가 그저 집안일이나 하는 여자라고 여겼습니다. 이제 와서 그 여자에게 고개를 숙여야 한다니.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두고 보지. 민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도 자존심 부릴 때야?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유리였습니다. 민준은 몇 초간 쳐다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오빠, 뭐야? 저 병원인데. 그래서? 유리가 흐느꼈습니다. 어머님이 방금 전화하셨어요. 민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다 아셨어요. 민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걸 아직도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유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여기로 와주면 안 돼요? 민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바빠. 유리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무서워요. 민준이 말을 잘랐습니다. 뭐가 무서운데? 유리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만약 아이가 오빠 아이가 아니면.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면? 유리가 흐느꼈습니다. 오빠가 날 버릴까봐. 민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만약이 아니야. 알겠어? 그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지가 동생을 보며 말했습니다. 말이 좀 심했어. 민준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먼저 날 속인 건 그 여자야. 민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복잡하네. 아주 먼 곳 비행기는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몇 시간의 비행 끝에 저는 두 아이와 함께 터미널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준이는 자기의 작은 캐리어를 진지하게 끌었고 하은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추워요. 저는 웃었습니다. 여기는 한국이랑 달라. 우리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출구 근처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이곳에서 저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남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는 다가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는 길에 힘들지는 않았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남 사장님은 허리를 숙여 두 아이를 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준이랑 하은이구나. 하준이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남 사장님이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참 똘똘하구나. 그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집은 다 준비해 놨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저는 옆에 서 있는 두 아이를 보며 마음속에서 아주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지난 몇 년간 처음으로 제 미래가 진정으로 제 손 안에 있다는 느낌일 것입니다. 인생은 때때로 바둑판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항상 수를 앞서둔다고 생각하며 상대를 얕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잊고 있습니다. 침묵하는 사람이 항상 약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어떤 사람들은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패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판 전체를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수를 두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은 상대방이 손 쓸 틈도 없이 순식간에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민준의 회사는 거의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세무조사단이 잠시 서류 정리를 위해 떠난 후 회계팀 전체는 봉인되었고 회사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다들 목소리를 낮춰 이야기했지만 걱정스러운 눈빛들은 계속해서 사장실을 향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글자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동시에 터진 너무 많은 일들로 인해 마구 뒤엉켜 있었습니다. 위약금 10억, 국세청 세무조사, 동결된 은행 계좌, 서윤으로부터의 소송,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리 뱃속의 아이. 민지는 맞은편에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생을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하나뿐이야.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무슨 방법? 네가 서윤이를 만나야 해.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민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그러고 싶지 않은 거 알아. 하지만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어. 민주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사무실 안으로 비쳐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습니다. 민지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만약 이 소송을 계속 끌면 법원에서 네가 그 유리라는 애한테 이체한 돈을 전부 추적할 수도 있어. 민준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민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넌 돈만 잃는 게 아니라 법적인 문제까지 휘말릴 수 있다고.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돈들은 완전히 개인 자금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는 회사 계좌에서 이체되었습니다. 만약 세무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밝혀진다면 민주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유리였습니다. 민주는 화면을 쳐다보다가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리의 목소리는 공황 상태였습니다. 민준 오빠, 뭐야? 오빠, 병원으로 와주면 안 돼? 민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바쁘다고 했잖아. 유리가 흐느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방금 오셨어.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네, 지금 여기 계세요. 민주는 즉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긴 왜 가셨는데? 유리가 흐느꼈습니다. 저도 몰라요. 민주는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병원에 계셔. 민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가봐야지. 민주는 차키를 챙겼습니다. 누나도 같이 가. 미래 산부인과는 아침보다 훨씬 붐볐습니다. 민준이 대기구역으로 들어섰을 때 그는 이 여사가 유리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누가 봐도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유리는 의자에 앉아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 여사는 그녀 앞에 서서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이 여사가 돌아봤습니다. 왔구나. 민준은 유리를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 여사가 비웃었습니다. 얘한테 물어보렴.
유리는 고개를 숙인 채 옷자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민지가 다가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말해봐. 유리가 떨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의가 아니었어요. 민주는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똑바로 말해. 유리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오빠를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만났었어요. 민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유리가 흐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빠를 만났어요. 민준이 다그쳤습니다. 아이는 누구 아이야? 유리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에 민준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말하라고 유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정말 확실하지 않아요.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확실하지 않다고? 두 남자랑 자놓고 누구 아이인지도 몰라? 유리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이 여사는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집안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너 같은 애를 만나서. 유리가 흐느꼈습니다. 죄송해요. 민주는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냉기만이 가득했습니다. 넌 아이가 내 아이라고 했어. 날 이혼시켰지. 우리 가족 모두를 믿게 만들었어. 유리가 떨며 말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민준이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아이를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어? 유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민지를 돌아봤습니다. 누나, 유전자 검사 예약해. 유리가 겁에 질려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민주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필요해. 넌 해야만 해. 유리는 계속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 오빠, 제발요. 민준이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이가 내 아이라면 내가 책임질게. 하지만 아니라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유리의 모든 희망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주 먼 곳, 저는 두 아이와 함께 새 집에 서 있었습니다. 남 사장님께서 방금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아주 아늑했습니다. 하준이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이가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정원이 있어요. 저는 다가가서 보았습니다. 창밖에는 꽃이 가득한 작은 마당이 있었습니다. 하준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정말 여기서 사는 거예요? 저는 두 아이를 보며 마음속에서 아주 평온한 감정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린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하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이는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저 여기 좋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도 이 모든 일들을 겪은 후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들은 돈이 있고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잊고 있습니다. 인생은 항상 모든 것을 균형 맞추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 사람이 배신을 선택할 때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서의 대화가 끝난 후 민주는 전례 없이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그가 주차장을 빠져나올 때쯤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가로등이 켜졌지만 그 불빛도 그의 마음을 밝혀주지는 못했습니다. 민지는 조수석에 앉아 길 내내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나가 말하는데 민준아, 그 유리라는 애 이젠 더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민주는 대답하지 않고 앞길만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민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아이가 네 아이가 아니라면 당장 끊어내는 게 맞아.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누난 내가 아직도 엮이고 싶을 것 같아? 민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서윤이는? 민주는 핸들을 쥔 손을 멈칫했습니다. 그 두 글자만으로도 목이 바싹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가 동생을 보며 말했습니다. 만나볼 생각 없어?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여자 이미 떠났어. 어디로? 해외로. 민지가 놀랐습니다. 정말 갔다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에 제가 여권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그저 협박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던 것 같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여자,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 민주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제 예전과 같은 경멸이 아니라 아주 기묘한 패배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에 막 도착했을 때 민주는 정문 앞에 낯선 차 몇 대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은행차 한 대와 법원차 한 대였습니다. 민준이 차에서 내리자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박민준 사장님. 네, 저는 은행에서 나왔습니다. 그 남자는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회사에 만기가 도래한 거액의 대출금이 있습니다. 더불어 계좌가 동결된 상황이라 은행에서는 자산 실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실사라고요? 네,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옆에 서 있던 민지가 즉시 화를 냈습니다. 당신들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계약에 따라 진행할 뿐입니다. 민주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칼날 같았습니다. 대출금 20억, 상환기일, 상환불능시, 자산 압류 위험. 민지가 훑어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세상에. 민준아, 너 왜 이렇게 많이 빌렸어?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대출금이 회사 확장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형 계약들이 취소되고 계좌가 동결된 상황에서 그 대출금은 마치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부터 실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돌아섰습니다. 민지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거 정말 위험해졌어. 민주는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안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구석에 모여 있었습니다. 민준을 보자 그들은 즉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무이사인 박 이사가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입니까? 박 이사가 작게 말했습니다. 직원 2명이 추가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민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누구? 영업부장이랑 프로젝트 엔지니어 1명입니다. 민준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빠르네. 민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똑똑한 새는 좋은 나무를 고르는 법이지. 민주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를 자랑스럽게 만들었던 넓은 공간이 지금은 낯설 정도로 텅 비어 보였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연락처 목록에 서윤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화면 위에서 오랫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갓 결혼했을 때 우리는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모든 저녁 식사는 따뜻했습니다. 저는 종종 그가 돌아와 저녁을 먹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밤 10시까지 기다렸고 때로는 그가 접대를 하러 가서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휴대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감정이 솟아났습니다. 후회. 민지는 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응, 무슨 생각해? 민주는 휴대폰을 껐습니다. 아무것도. 같은 시각. 아주 먼 곳. 저는 새 집의 뒷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은 거의 어두워졌고 서늘한 바람이 꽃들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준이는 남 사장님을 도와 울타리를 고치고 있었고 하은이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나비를 핥고 있었습니다. 하준 오빠, 저거 잡아줘. 기다려봐. 두 아이의 웃음소리가 작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 사장님이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긴 어떤 것 같니?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평화로워요, 아저씨.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게 그러더구나. 네가 아주 강한 아이라고. 저는 두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저 아이들이 거짓으로 가득 찬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남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저는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인생에는 한번 닫아버리면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 인생의 낡은 장은 정말로 끝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아주 간단한 진실이 있습니다. 행복은 배신 위에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새로운 환상을 찾아 가족을 버릴 때 그들은 자유를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그들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지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한때 가졌던 보금자리 그 자체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날 밤 민주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무실의 불은 거의 다 꺼지고 오직 사장실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만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도시는 여전히 환했지만 민준의 마음은 마치 텅 빈 방과 같았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화면은 검게 꺼져 있었습니다. 연락처 목록에는 여전히 서윤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민주는 차마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남자의 자존심이 그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습니다. 재무이사 박이사였습니다. 사장님, 아직 회사에 계십니까? 응. 잠깐 사장실로 올라가도 될까요?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올라와. 몇 분 후 박 이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 이사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 좀 보시죠. 민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계약들이 취소된 후의 임시 재무 보고서였습니다. 새빨간 적자 숫자들이 그의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민지가 뒤에서 훑어보고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적자 8억? 박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임시 집계된 수치입니다. 아직 계약 위약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8억에 위약금 10억, 그리고 은행 대출금까지. 총액은 현재 회사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민지가 작게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 박 이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한 회사는 한 달밖에 버티지 못합니다. 방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한 달은 길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업에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주는 앞에 서류를 쳐다보았습니다. 종이 한 장 한 장이 마치 그의 실수를 상기시키는 듯 했습니다. 유리에게 보낸 돈, 방치했던 프로젝트들, 성급했던 결정들. 민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아, 옛날 생각나? 민준이 눈을 떴습니다. 무슨 옛날? 회사를 처음 세웠을 때 말이야. 민지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서윤이가 널 제일 많이 도와줬잖아.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민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네가 아직 회계사를 고용하지 못해서 서윤이가 장부를 다 정리해줬던 거 기억나? 민준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누난 왜 옛날 이야기를 꺼내? 민지가 동생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누나가 하고 싶은 말은 만약 서윤이가 없었다면 이 회사는 오늘날까지 존재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 말에 민주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업 초창기에 저는 그를 정말 많이 도왔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회계를 전공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대차대조표를 만들었고 그와 함께 고객을 만나러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서 민주는 서서히 변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직원을 고용했고 회계사와 관리자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밀려나 결국 넓은 집안의 평범한 주부가 되었습니다. 민주는 책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문득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첫 차를 샀을 때 저는 집문 앞에 서서 아주 기쁘게 웃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하다. 그때 민주는 그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뒤에서 몇 년간 묵묵히 도와준 사람이 바로 그 아내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박 이사가 침묵을 깼습니다. 사장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준비? 아마도 회사를 매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안 돼. 박 이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된다고 했어! 민지가 동생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누나가 말하는데 아마 이쯤에서 멈추는 게 맞을지도 몰라. 민준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멈추라고? 이 회사가 내 전부인데? 민지가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넌 지금 모든 걸 잃어가고 있잖아. 민주는 대답하지 않고 몸을 돌려 방을 나갔습니다. 회사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차가운 백색 조명만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는 문득 예전 집을, 제가 그를 기다리며 차려놓았던 저녁 식사를, 어렸을 때의 하준이와 하은이의 웃음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자 그 기억들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는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햇살이 집 뒤의 작은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계단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고 하준이는 남 사장님을 도와 울타리를 손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 향기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하은이가 달려 들어왔습니다. 엄마! 응! 나 새 학교가 마음에 들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가보지도 않았잖아. 하은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선생님이랑 통화했는데 아주 재밌었어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새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될 거야. 하은이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저 여기도 좋아요. 저는 딸을 보며 마음속에서 평온한 감정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인생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는 않지만 때로는 무언가를 잃고 나면 더 좋은 것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족의 소중함을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저녁 식사, 웃음소리, 평화로운 밤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이 텅 비고 나서야 그들은 가장 소중했던 것이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에 있어 주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은 막 밝아오고 있었고 건물 앞거리는 아직 한산했습니다. 양옆의 가게들은 문을 열지 않았고 몇 대의 화물차만이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회사 정문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에는 이곳에 올 때마다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 회사는 거의 10년간 쉬지 않고 일한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감정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민주는 박 이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 이사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일이 생겼습니다.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무슨 일인데? 박 이사는 그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이것 좀 보시죠. 화면에는 아침에 막 올라온 경제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아주 짧았습니다. 민준물산, 재무비리 혐의로 조사받아. 민주는 몇 줄을 빠르게 읽었습니다. 기사는 길지 않았지만 정보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국세청 조사 중, 일부 대형 계약 해지, 회사 부도 가능성. 민주는 휴대폰을 덮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은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소문이 왜 이렇게 빨라? 박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론사 쪽에서 이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러면 고객들은 더 불안해할 텐데.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의자에 앉자마자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고객, 거래처, 은행, 모든 전화의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다들 회사의 상황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몇 통의 전화를 받은 후 민주는 아예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민지는 책상에 기댄 채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 생각엔 네가 서윤이를 만나야 할 것 같아.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피곤해 지쳐 있었습니다. 누난 어제부터 그 얘기만 하네. 민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가 그러고 싶지 않은 거 알아. 하지만 이건 인정해야 해.
지금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서윤이뿐이야.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그 여자가 지금 날 고소하고 있는데. 그래. 하지만 만약 그 여자가 소송을 취하한다면 민준은 침묵했습니다. 민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애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넌 찾아야 해. 민준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문득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집을 떠나던 날 울지도 않고 말도 없이 그저 두 아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민주는 그때 제가 다시 돌아오거나 적어도 전화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록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뭐야?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누구? 변호사입니다. 민준과 민지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지가 작게 말했습니다. 서윤이 쪽일지도 몰라.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들여보내. 몇 분 후 40대쯤으로 보이는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준 사장님. 네, 저는 김현우 변호사입니다. 민주는 바로 그 이름을 알아챘습니다. 저의 법률 대리인이었습니다. 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여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몇 가지 서류를 추가로 전달해 드리러 왔습니다. 그는 가방을 열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증거자료 보충 신청서입니다. 민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증거요? 김 변호사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사장님께서 부부 공동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 그 돈으로 유리 씨의 아파트를 구매해 준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민지가 즉시 말했습니다. 그게 공동재산이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김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는 은행 거래 내역서를 모두 준비했습니다. 그는 몇 장의 종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주는 익숙한 숫자들을 보며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장님께서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시는 영상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지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김 변호사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의뢰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싶을 뿐입니다. 민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여자, 지금 어디 있습니까? 김 변호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저 말했습니다. 서윤 씨는 현재 두 아이와 함께 아주 먼 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민준이 다그쳤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까? 김 변호사는 그를 몇 초간 쳐다보았습니다. 그건 서윤 씨에게 달려 있습니다.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민지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서윤이한테 전해주세요. 만약 소송을 취하해주면 우리가 보상하겠다라고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서류를 정리한 후 일어섰습니다. 방을 나가기 전에 그는 돌아서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박민준 사장님, 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민주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인생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실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 말에 방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는 오후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준이, 하은이와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나무들은 아주 높았습니다. 돌로 포장된 작은 길들이 푸른 잔디밭을 따라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앞에서 달려갔습니다. 엄마, 여기 너무 예뻐요. 하준이는 제 옆에서 걸었습니다. 저도 좋아요. 저는 두 아이를 보았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나무들 사이를 스쳐 지나갔고 맑은 새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마도 이 모든 일들을 겪은 후에 우리 가족은 마침내 평화로운 곳을 찾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공만 하면, 돈만 많이 벌면 다른 모든 것은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신뢰, 그리고 존중은 돈으로 다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잃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그 작아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김 변호사가 사무실을 떠난 후 민준의 사무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민지는 동생에게 돌아섰습니다. 민준아, 똑똑히 들었지? 민준은 여전히 책상 옆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뭘? 민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윤이, 장난하는 거 아니야. 이번엔 진짜라고. 민준은 대답하지 않고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아파트 매매 계약서, 송금 영수증.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누나가 말하는데 이 사건 재판까지 가면 너한테 아주 불리해. 민준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누난 내가 그걸 모를 것 같아? 민지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럼 뭘 기다리는 거야? 민준이 누나를 보았습니다. 누난 내가 뭘 하길 바라는데? 민지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윤이를 찾아가. 민준은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마치 두 사람이 싸우는 것 같았습니다. 한쪽은 자존심, 다른 한쪽은 현실. 마침내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여자, 지금 해외에 있어. 민지가 바로 말했습니다. 그럼 비행기 타고 가.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누난 그게 그렇게 간단할 것 같아? 그 여자가 날 만나주지 않으면 어떡해? 민지가 팔짱을 꼈습니다.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지.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에 그는 멈칫했습니다. 유리. 민준은 몇 초간 쳐다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 뭐야? 유리의 목소리는 아주 약했습니다. 민준 오빠, 또 뭘 원하는데? 유리가 흐느꼈습니다. 저 병원인데. 민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산기가 있대요. 옆에 서 있던 민지가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유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며칠 입원해야 한대요.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조금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피로감뿐이었습니다. 유리가 작게 말했습니다. 오빠, 병문안 와주면 안 돼요? 민준이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안 돼! 유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 오빠, 저한테는 오빠밖에 없어요. 민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틀렸어. 너에겐 아이 아빠가 있잖아. 유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몇 초 후 그녀가 떨며 물었습니다. 오빠, 정말 저를 안 믿어요? 민준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리고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지가 동생을 보며 말했습니다. 말이 너무 심했어. 민준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누난 내가 아직도 감정이 남아있을 것 같아? 민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잠시 후 박 이사가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 이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은행에서 방금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또 무슨 일인데? 박 이사가 작게 말했습니다. 3일 안에 채무 상환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준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3일? 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박 이사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산 압류. 민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아, 넌 정말 서윤이를 찾아가야 해. 민준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방 안으로 비쳐들었습니다. 그는 문득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하준이가 태어나던 날, 저는 분만실에서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마는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 이제 아빠 됐네? 민주는 그때 아주 감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영원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깨뜨린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후회라는 감정이 천천히 마음속에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오후가 서서히 저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마당에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준이와 하은이는 근처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남 사장님이 나왔습니다. 무슨 생각하니?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두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여길 좋아하는구나.
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아이들 다닐 학교도 알아봐놨다.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남 사장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다. 네. 아버지가 예전에 날 많이 도와줬거든. 저는 웃고 떠드는 두 아이를 보며 마음속에서 평온한 감정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누구도 이 삶을 망가뜨리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에는 고칠 수 있는 실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꿔버리는 실수도 있습니다. 배신은 단지 순간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에 생긴 균열입니다. 그리고 한 번 깨진 신뢰는 아무리 노력해도 원래대로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장 현명한 것은 과거로 돌아가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3일 후 도시의 하늘은 지난 며칠처럼 여전히 흐렸습니다. 민주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익숙했던 넓은 공간은 이제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더미가 있었고 그 옆에는 여전히 조용한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3일. 그 3일은 민준이 숨 쉴 틈도 없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국세청은 더 많은 서류를 봉인했습니다. 은행은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세 곳의 대형 거래처는 공식적으로 계약을 종료했고 법원에서도 서윤의 소송에 대한 소환장을 보내왔습니다. 민주는 소환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굵은 글씨로 인쇄된 글자 하나하나가 차가운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가정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법이었습니다. 민지는 문 앞에 서서 동생을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응. 생각은 다 해봤어? 민주는 소환장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그저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 서윤이 만나러 가는 거 말이야.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그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에 대해, 빚에 대해, 그리고 잃어버린 결혼 생활에 대해. 마침내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젠 필요 없어. 민지가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마 너무 늦었어. 민지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준아, 고집 부리지 마. 고집이 아니야. 민준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누난, 내가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민지는 침묵했습니다.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를 잃는 것도, 돈을 잃는 것도 아니야. 내가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렸다는 걸 깨달은 거야. 그 말에 민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예전에 누나가 나한테 그랬지. 서윤이는 좋은 여자라고. 난 믿지 않았어.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민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아, 그래도 한 번은 그 애랑 이야기해봐야 하지 않겠어?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 그 여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민지는 침묵했습니다. 방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때 박 이사가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야? 박 이사는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은행에서 온 공식 통보서입니다. 민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몇 줄만 읽고도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은행은 담보자산 회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민준물산이 거의 끝났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민준은 서류를 접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기묘한 평온함만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모든 것이 끝에 다다랐을 때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모양입니다. 아주 먼 곳에서는 아침이 부드럽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른 햇살이 공원의 나무들 사이로 비쳐들었습니다. 저는 나무 벤치에 앉아 잔디밭에서 뛰노는 두 아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새로 사귄 아이들과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나무 아래에 앉아 금발의 여자아이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맑은 공기 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 사장님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기 생활은 어떤 것 같니?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평화로워요, 아저씨.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다. 잠시 후 그가 물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니? 저는 뛰고 있는 두 아이를 보았습니다.
하준이는 아주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저는 일어섰습니다. 네. 언젠가는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남 사장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해한다. 저는 두 아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은이가 제 팔을 껴안았습니다. 엄마, 저 여기 좋아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도 그래. 하준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저 이겼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잘했어. 두 아이는 제 양옆에 서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공원의 작은 길을 따라 함께 걸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들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이 아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생에는 다칠 때 많은 고통을 동반하는 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바로 그 장들이 더 평화로운 새로운 삶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인생은 항상 우리가 배우고 싶지 않은 교훈을 가르쳐주는 법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을 때 그들은 중요한 것들이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신뢰, 그리고 사랑은 모두 아주 연약합니다. 이기심과 배신 때문에 그것들을 잃고 나면 다시 돌아갈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과거를 고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더 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서윤과 민준, 그리고 그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되돌아볼 때 아마 우리를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하는 것은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가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단순한 바둑판이 아닙니다. 사람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한순간의 선택들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한 가족의 운명 전체를 바꿔버리는 그런 선택들 말입니다. 민준에게 있어 가장 큰 실수는 단지 외도를 한 것만이 아닙니다. 더 큰 실수는 자신의 아내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자신과 가장 힘든 세월을 함께 헤쳐온 사람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가정의 기반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고 회사는 다시 세울 수 있지만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붙이기 매우 어렵습니다. 서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너무 냉정하게 빨리 떠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강인함입니다. 어떤 여자들은 상처를 받으면 울고 애원하고 매달립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침묵을 선택하고 자신을 위한 다른 길을 준비합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서윤의 침착함은 무감각함이 아니라 수많은 세월의 인내가 낳은 결과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가족은 단지 혼인신고서 한 장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존중, 감사, 그리고 책임감을 통해 존재합니다. 한 사람이 상대방은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을 잃을 위험이 가장 커지는 것입니다. 만약 민준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아마도 자신의 선택이 낳은 결과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라는 것일 겁니다. 때때로 인생은 우리에게 과거로 돌아가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수로부터 더 성숙해질 기회는 항상 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에게는 우리가 아주 소박한 교훈 하나를 배우길 바랍니다. 아직 곁에 있을 때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집이 텅 비고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그 사람이 다른 삶으로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깨닫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각기 다른 시각이 다른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보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평범한 삶의 이야기, 깊이 있는 인생의 교훈을 좋아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을 더 잘 이해하게 해주는 거울이 되기도 하니까요.